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이 제정되고 그 표면적으로는 농사개량과 농업기술 향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척식이라는 말은 넓힐 척자에다가 불릴 식자, 그러니까 척식 자체 말 자체가 넓히고 불린다, 땅을 넓히고 불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1906년에 통과물을 설치한 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자국민의 이주를 권장했고요. 그 사이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을 제정할 때 이 회사의 존립 시기를 100년으로 규정한 점이에요. 깐딱이 쓰면 1945년에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어쩌면 홍콩같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홍콩이 그랬잖아요. 영국으로부터 100년 동안 영국이 지배한다, 그리고 100년 후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후에 중국에 되돌려준 사례잖아요. 이렇게 존립 시기를 10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그리고 총재는 일본인으로 하고 여기에 임원 3분의 1을 일본인으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90명이 여기서 일하면은 60명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농업개발기관으로 설정이 되었으나 초기에는 이민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으고 척식 자금의 대부를 또 해주고, 그리고 소작제 농장 경영과 금융 업무 중심으로 점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농업이고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매, 그리고 임대, 그리고 척식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경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이었고요. 척식에 필요한 건축물을 만들고 매매하고 또 임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척식을 위해 필요한 이주민의 모집도 하고 또 땅을 분배해 주기도 하고, 이주민하고 한국 농업자에 대한 척식상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그 생산 또한 획득한 물품의 분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조선에 있는 일본인 수와 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한 땅 분포도를 보면은 평지는 거의 다 당시에 대부분이 일본인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식 주식회사는 경성에다 본사를 처음에는 두었으나 나중에는 동경으로 본사가 이전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10군데의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생깁니다. 1942년 기준으로 볼 때 10개의 지점이 있었는데 경성, 부산, 대구, 목포, 이리, 대전, 원산, 사리원, 평양, 나진 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목포에 있던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처음에는 영산포에 와 있었습니다. 영산포에서 있다가 1920년대 여기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나주 공산면에 그 농민 항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왜 목포로 이전을 했냐 하면은 1920년 6월 동양척식 주식회사 영산포 지점은 목포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개항 후에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기능도 농지 확보 중심에서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의 자금 지원 중심으로 변하면서 상업도시로 거점을 옮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당시에는 단독 건물이 확보되지 않아서 목포 상공회의소를 사용했거든요. 1921년 11월에 여기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동양척식 회사가 나중에 이제 금융 업무로 점점점 그 비중, 업무가 좀 비중이 증가했는데요.
다른 은행보다도 자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양초식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토지 개량 및 개간, 또 수리사업, 임업, 잠업, 과실업,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는데요. 동양초식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사용한 금액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식민지 친일 지주의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935년에요 5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그 조선인이 세웠던 호남은행의 자금력을 보면은 2천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1929년에 대출금 현황을 보면은 조선인이 1620만 원? 310만 원. 조선인이 310만 원 빌렸고 이주민이 3만 8천 원 정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조선인들이 많이 빌렸고 거기에 이제 일본인이 그럼 얼마를 빌렸냐?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렸네요. 1929년 기준으로 보면요. 동양초식 주식회사에서는 또 쌀 관리를 했는데 목포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쌀을 공급하는 일을 관여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에 출장소를 설치했고 쌀 생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동청미라고 했는데 자금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직접 쌀을 수송에도 참여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별로 쌀 생산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소작인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소작인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소작인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소작인 조합을 만들고 또 그걸 운영했고 강화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소작권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행포를 일삼았고요. 자, 이게 이제 동아일보 1924년에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반동에 대한 반동 제목입니다. 죽어가는 소작인을 아주 죽여버리자는 의도의 인도에도 어긋나는 극단의 행포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조선의 땅덩이를 통으로 삼키려 하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주동이 된 것을 보아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악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게 바로 동아일보 1924년의 기사입니다.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지주 모임을 또 따로 운영을 했는데 소작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한 지주 모임을 목포 농담회라고 해서 그걸 주도했습니다. 이 농담회는 소작쟁이에 억압하는 역할을 했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자체가 악덕 지주의 대표가 된 거죠. 이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요. 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보다 못한 조선 의열단에서 폭탄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던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석주 선생은 1926년 일본의 경제 착취 기업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지사와 조선식산은행 사옥에다가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 경찰에게 10발가량의 총상을 입자 가슴에 총을 쏴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1892년 항해도 재령군 복률면 남지리에서 남병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125년간 나석주 가문이 소유한 토지였는데 이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언제 빼앗기냐면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고 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세워지면서 나석주 집안의 땅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그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죠. 일제 지독한 수탈에 그 한 가족이 1년을 먹기도 힘들 정도로 사정이 매우 나빠져서 이에 격분한 나석주는 재령군 사무소로 가서 따졌으나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일제가요. 땅을 강제로 빼앗아 일본인에게 오히려 양도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농부를 때려치우고 명신학교를 다녔었고 북간도로 망명하여서 신흥무관학교의 항일 공작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때 군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했습니다. 황해도 평상군에서 주재소 일본 경찰과 면장을 사살하고 북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요인들을 암살과 군자금을 모으고 다녔습니다. 일제가 간담이 선을 하게 만든 거죠. 일제는 나석주를 잡기 위해 군대 병력을 증강시켰고요.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나석주는 중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비 담당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에 국내에 돌아와서 의거할 기회만 노리던 나석주는 김구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창숙의 요청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파 임무를 부여받고 중국인 리중거로 유장을 하고 입국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 거주지에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다녔죠. 거사일이 1926년 12월 28일 권총을 신문지로 감싼 채 겨드랑이에 끼고 폭탄을 지닌 채로 명동으로 향했고요. 을지로 일대를 휘저은 거사를 일으킨 거죠. 먼저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지사 로비에 들려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경비태세를 탐문하고요. 그 후에 맞은편에 있는 조선식상은행에 들려서 연말이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틈을 타서 정신없는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은행원들 뒤로 폭탄을 먼저 투척을 했어요. 그런데 불발이 되고 맙니다. 놀란 직원들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거리의 사람들이 식산은행 앞으로 막 몰리게 되었잖아요. 나석주 씨는 태연하게 스미마생 이라고 하고 다시 조선식산은행 밖으로 자리를 떴어요. 이후에 은행 직원이 폭탄임을 알고 종로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조선식산은행으로 막 몰렸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건너편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한산했겠죠. 그래서 신문지에 숨겼던 권총으로 1층 수의실의 그 일본 기자부터 사살을 합니다. 그 직후에 2층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서 동양척식회사 직원들을 총으로 또 사살을 하는데 먼저 총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올라온 은행 직원 한 명을 또 사살을 해요. 토지계량부 기술과장실로 가서 오모리 차장과 야야다 과장을 또 사살을 했고요.
옆에 있는 기술가로 들어가서 권총을 마구 난사하고 폭탄 1개를 던진 다음에 아래층 현관에 있던 일본인 2명에게 권총을 쏘았습니다. 사륙전을 벌이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되었고 탈출할 때가 되었다고 느낀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나와 거리를 내달렸지만 이미 출동한 일본 경찰들과 마주치게 되죠. 나석주는 먼저 만난 경기도 경찰 경부 다하타 유이지를 사살하고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일본인들을 또 사살하면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체력이 다하고 전봇대에 기대어서 가슴에 총을 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죠. 고등계 형사도 악명이 높았던 미와 와사부로의 신문을 봤던 중에 자신이 나석주임을 밝히고 그대로 순국합니다. 사후에 나석주의 유해는 가족들이 서울로 와서 인수하고 고향인 항해도 재령군의 묘지로 매장했습니다. 나석주 선생은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열사라고 하는데 열사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열사는요, 비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을 열사라 하고 의사는 무력으로 항거한 사람을 의사라고 하기 때문에 나석주 선생은 나석주 의사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나석주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